안녕하세요. 속설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똑같이 해드리죠. 지금 이 법정 앞 지하철역 승강장에 서보시겠습니까? 제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던진 이 한마디는 그날 방청석을 가득 메운 모든 사람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질문 하나가 단순히 어머니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범인을 심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가족이 평생 감춰온 어둠을 세상에 드러내는 시작점이 될 줄은요. 제 이름은 박수연이고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니, 평범했었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일부. 그날의 비명. 그날은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어머니는 친구분과 저녁 약속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편의점에서 저녁거리를 고르고 있었어요. 수연아, 나 지금 2호선 타려고 하는데 집에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니요, 엄마. 저 지금 편의점이에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알았어. 그럼 이따 봐. 그게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20분 후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응급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가 지하철 선로에 추락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다행히 지하철이 들어오기 직전 역무원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서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와 골반, 다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소 6개월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평생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왜 선로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고의로 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진술도 여러 건 확보했고요.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고의로? 누가? 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강태민이었습니다. 35살의 무직인 남자.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일부러 쫓아가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노려 강하게 밀쳤다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 공판마다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어머니를 대신해서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공판날 강태민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 사람을 선로에 밀어넣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비어 있었어요. 변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일 과음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이지 고의로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고? 우발적?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검사님이 준비해온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민의 동선을 추적한 기록들이요. 검사가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강장에 들어서자마자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것이 우발적 사고입니까?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 채 선로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하철이 바로 앞까지 다가오는 그 아찔한 순간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게 되었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셔서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대신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딸입니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아는 사이였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네, 전혀요. 변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발적 사고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우연히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변호인, 검사가 날카롭게 제지했습니다. 우연히 부딪혔다는 것은 이미 CCTV로 반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명백히 피해자를 뒤쫓아가 선로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왜 죽이려 했겠습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을 왜 죽이려 했을까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 사람이 실수나 사고라는 말로 빠져나가게 둘 수는 없다고요. 검사님과 상의 끝에 저는 피고인 신문 기회를 얻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으로서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재판 전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입에서 진실을 끌어낼 수 있을까, 밤새 고민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완성했습니다. 다음날 법정에서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세우며 피고인석을 마주봤어요. 강태민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태민 씨, 질문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이 사건이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로 어머니를 밀었다고 했죠. 강태민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똑같이 해드리죠.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법정 앞 지하철역 승강장에 서 보시겠습니까? 당신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술에 취한 척하고 승강장 끝에 서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 뒤로 가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당신을 밀겠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증인, 질문을 계속하십시오. 저는 강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제가 당신을 미는 그 행동도 고의가 아닌 실수가 되겠죠?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이것이 사고였다고 믿는다면 제가 당신을 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강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밀 때도 아, 저 사람이 실수로 나를 미는구나 하고 찍소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건 강태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한 것처럼요.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했든 아니든 사람을 지하철 선로로 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신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어머니를 밀었습니다. 이것이 사고입니까? 실수입니까? 강태민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사고였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법정 안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일부러 했습니다. 방청석이 들끓었어요. 재판장이 여러 번 방망이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힘이 풀려 증인석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정당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부. 갑작스러운 외침. 강태민이 고의성을 인정한 순간 방청석 한쪽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허리가 굽은 사람이었습니다.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의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이 왜 그랬는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재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인 아버지시라면 증인으로 신청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으면 제 아들은 영영 오해받을 것 같아서요. 검사가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허락했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강태민의 아버지 강동식 씨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라왔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재판장의 허락이 떨어지자 강동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복수를 한 겁니다. 복수요? 네, 저 피해자에게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제가 제출한 어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그 여자에게 제 아들이 복수한 겁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를 파멸시켰다고요? 증인,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강동식 씨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20년 전 강북에서 대형 상가 건물이 무너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어렸을 때 뉴스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그 건물 붕괴로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잔해에 깔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죠. 제 아들 태민이는 그때 겨우 15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불구가 된 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것이 피해자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강동식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건물을 시공한 회사의 현장 책임자가 바로 저 여자 한정숙이었습니다. 한정숙. 그건 어머니의 본명이었어요. 결혼 후 박정숙으로 성을 바꾸셨지만요. 증인,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강동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당시 사고 조사 보고서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책임자 명단도요. 한정숙, 그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서류가 재판장에게 넘어갔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건물 붕괴의 원인은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양을 줄이고 철근 규격을 속이고 자재를 빼돌렸죠. 그 책임자가 바로 한정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있습니다. 강동식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시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한정숙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사고 직후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 서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정숙 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네, 그 여자는 모든 책임을 죽은 내부 고발자에게 떠넘겼습니다. 자기는 몰랐다. 부하 직원이 멋대로 한 일이다. 그렇게 발뺌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적당한 돈을 받고 조용히 사표를 냈습니다. 그 후로는요? 잘 먹고 잘 살았죠. 결혼하고 딸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면서요. 우리가 지옥 같은 20년을 보내는 동안 그 여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강동식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제 아들 태민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죽었는지,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그 아이는 평생 그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우연히 지하철에서 한정숙을 본 겁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까? 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강동식 씨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정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복도로 나왔어요. 이게 뭐지? 어머니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아니야, 어머니가 그런 분일 리 없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평범한 주부라고만 생각했지.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결혼 전에 뭘 하셨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셨는지,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는지. 한 번도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전화했어요. 엄마,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재판은 어떻게 됐어? 혹시 20년 전에 건물 붕괴 사고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니? 혹시 그때 그 건물 공사에 관여하신 거 맞아요? 수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사실이에요. 엄마가 정말 그 사고에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수연아, 그건 오해야. 엄마는 오해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증거도 있대요. 수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는 잘못이 없어. 정말이야. 그건 회사에서 시킨 거였어. 엄마는 그냥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그럼 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아, 네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엄마도 살아야 했고, 너를 낳아서 키워야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어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 단지 침묵했을 뿐이야. 침묵. 그 침묵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건 생각하지 않으신 걸까요?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검사가 강동식 씨를 신문했어요. 증인이 제시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확실히 피해자 한정숙 씨가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피고인의 살인 미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20년 전 일에 대한 복수로 지금 살인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저 여자도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동식 씨가 외쳤어요. 제 아내를, 그리고 그 건물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부실 시공으로 죽게 만들어 놓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법입니까?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증인,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20년 동안 진정하고 살았습니다. 법을 믿었습니다. 언젠가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변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는 명백한 범행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정당한 분노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고려한다면 양형에 참작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동기가 무엇이든 살인미수는 살인미수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사적 복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피해자 가족인 증인,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과거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충격적이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강동식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원망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강태민 씨가 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강동식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죽였는데 그래도 그게 잘못됐다고요?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그건 법이 심판해야 할 일입니다. 강태민 씨가 개인적으로 복수할 권리는 없어요. 만약 그게 허용된다면 이 세상은 복수의 연쇄로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법이 심판하지 않았잖습니까? 20년 동안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법을 문제 삼아야지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저도 어머니의 과거가 밝혀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어머니는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 강태민 씨의 범죄는 별개입니다. 강동식 씨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저 정의를 원했을 뿐인데, 정의는 복수가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는 법이 집행하는 겁니다. 개인이 손으로 집행하는 순간, 그건 또 다른 범죄가 될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엄마,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뭘? 20년 전 일이요.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었을까? 그래도. 수연아, 너는 엄마가 완벽한 사람이길 바랐지? 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도 한때는 야심 많은 젊은 여자였어. 건설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했고 승진도 빨랐지. 현장 책임자가 됐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옛날에 대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회사는 비용을 줄이라고 압박했고 자재를 빼돌리는 건 업계 관행이었지. 모두가 그렇게 했어. 나도 그냥 따라갔을 뿐이야. 그래도 건물이 무너질 줄은 몰랐다는 거죠? 알았어. 어머니의 대답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알았어.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회사에 보고했지. 하지만 회사는 무시했어. 괜찮다. 다른 건물도 다 이렇게 짓는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고 했어. 그럼 그만뒀어야죠. 그럴 수 없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만두면 다시는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없었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그때 이미 너를 가지고 있었어. 네? 너를 임신한 걸 알았을 때야. 그래서 돈이 필요했어. 안정된 직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눈을 감았어.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네가 있는 배를 쓰다듬으면서 울었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엄마는 살아남아야 했어. 너를 낳아야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응, 그랬던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도 공범이었어. 나만큼이나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 사람은 양심 선언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회사에서 처리했어. 처리했다니 죽였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한 게 아니야. 회사에서 한 일이야. 하지만 엄마는 침묵했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책임을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받고 조용히 나와서 저 낳고 행복하게 사셨죠? 행복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 하루도 행복한 적 없었어. 매일 밤 악몽을 꿨다. 무너지는 건물, 비명소리,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 그리고 엄마를 원망하는 눈빛들. 강태민 씨네 가족은 어머니 때문에 지옥 같은 20년을 보냈는데 어머니는 악몽만 꾸면서 사신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제 엄마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연아, 제가 아는 엄마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남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하고 항상 옳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거짓이 아니야. 엄마는 정말로 네가 올바르게 자라길 바랐어. 엄마처럼 되지 말라고. 너무 모순적이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처럼 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엄마는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3부. 진실의 무게. 다음 공판에서는 추가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강태민 측 변호인이 준비한 자료들이었어요. 20년 전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상세한 조사 보고서, 당시 신문 기사들, 유족들의 증언, 그리고 어머니가 받은 퇴직금 내역까지요. 피해자 한정숙 씨는 사고 직후 회사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이것은 명백히 입막음용 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또한 피해자는 사고 조사 당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부실 시공 사실을 몰랐다. 모든 것은 죽은 김 과장의 독단이었다고 진술했죠. 하지만 여기 내부 문서를 보시면 한정숙 씨가 직접 자재 변경을 승인한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서류가 스크린에 띄워졌어요. 어머니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건 20년 전 일입니다. 공소시효도 지났고 지금 이 재판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기가 아무리 정당해도 살인미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이 이어졌어요.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재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20년 전 그 사고로 남편을 잃은 유족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당시 제 남편은 그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죠. 저는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도 한정숙이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당시 책임자였던 그 여자.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모든 걸 부인하고 죽은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겼죠. 증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강태민 씨가 한 일을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분명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한정숙 씨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20년이 지났어도,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그 사람이 한 일은 분명 범죄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진실을 묻고 돈을 받고 도망쳤잖아요.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증인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 재판은 피고인 강태민 씨의 살인미수 사건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피해자의 과거 행적은 별도로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여자가 외쳤어요. 그렇게 따로따로 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정숙 씨의 범죄가 먼저 있었고 그로 인해 강태민 씨의 범죄가 생긴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일인데 왜 따로 봐야 합니까?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법은 각각의 범죄를 개별적으로 심판합니다. 그것이 법치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정의로운 겁니까? 여자의 질문에 법정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재판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여론은 둘로 갈라졌어요. 한쪽에서는 강태민을 옹호했습니다. 정당한 복수, 잊혀진 정의, 법이 해주지 않으면 개인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다른 한쪽에서는 강태민을 비난했습니다. 사적 복수는 또 다른 범죄, 법을 무시한 테러, 살인미수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제 얼굴이 올라왔어요. 누군가 법정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살인자의 딸이 뭘 안다고 정의를 말하냐.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라. 니네 엄마가 먼저 사람을 죽였잖아.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어디서나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을 권유받았어요. 당분간 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었지만 사실상 강요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더 힘들었어요. 뉴스를 틀면 우리 가족 이야기가 나왔고 인터넷을 켜면 온통 비난과 조롱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견딜 수 없어서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미안하다. 어머니는 그 말밖에 하지 못하셨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회사도 못 나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 잘못이야. 그걸 이제 와서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20년 전에 잘못을 인정하셨어야죠. 그때 책임을 지셨어야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래, 네 말이 맞아.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엄마는 비겁했어. 도망쳤고 숨었어. 그리고 너한테까지 피해를 준 거지. 저는 엄마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워해야 할까요? 엄마는 네가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그럴 자격이 있어. 싫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엄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현실은 악몽보다 잔인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강태민이 처음으로 직접 진술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한정숙 씨를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진실은 묻혀 있었어요. 부실 시공, 은폐, 거짓 증언. 그 중심에 한정숙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한정숙이라는 사람이 결혼 후 박정숙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5년 전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아버지가 옛날 서류를 정리하시다가 한정숙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냈어요. 그걸로 추적했더니 박정숙으로 개명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강태민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모두 조사했어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한 겁니까?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떤 얼굴로 살고 있는지, 후회는 하는지, 밤에 잠은 오는지. 강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몇 달 동안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게 정의입니까? 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지하철역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움직였어요.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로로 밀었습니까? 네. 강태민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후회합니까? 검사의 질문에 강태민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후회하기도 하고 동시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한 행동은 잘못됐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범죄입니다. 하지만 제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그 분노를 표출한 방식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강태민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소시효도 지났고 증거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 했을까요? 평생 이 분노를 안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었어요. 먼저 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태민의 행동은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사적 복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호인이었어요. 피고인은 20년 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았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 배경에는 이해할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태민이 직접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처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한정숙 씨, 아니 박정숙 씨. 당신은 20년 전에 저지른 일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미안해한 적이 있습니까?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한 일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요? 강태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법이 당신을 처벌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법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를 처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한정숙 씨의 죄도 함께 봐주십시오. 제 죄만 보고 그 사람의 죄는 못 본 척하지 말아주세요. 강태민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피해자 가족으로서 최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갔어요. 저는 이 재판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어머니가 과거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이 복수로 이어졌다는 것을요. 저는 강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강태민 씨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민 씨가 한 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선로로 밀어 죽이려고 한 것은 명백한 범죄예요.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과거를 변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해요. 하지만 그것과 강태민 씨의 범죄는 별개입니다. 저는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분리해서 봐주세요. 강태민 씨의 범죄는 강태민 씨의 범죄로, 어머니의 잘못은 어머니의 잘못으로 각각 판단해 주세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이 재판이 끝나면 어머니를 설득할 겁니다. 20년 전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말이에요. 비록 법적으로는 시효가 지났어도 도덕적으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부. 판결의 날. 일주일 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사 카메라들이 즐비했고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태민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인은 20년 전 건물 붕괴 사고로 모친을 잃었고 부친 또한 중상을 입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이 부실 시공이었으며 피해자 박정숙 씨가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었다는 점이 이번 재판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강동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한 피해자 박정숙 씨가 사고 조사 당시 거짓 증언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철 선로로 밀어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재판장님. 강동식 씨가 벌떡 일어났지만 법원 직원이 제지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기와 배경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겪은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재판장은 강태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법치국가에서는 어떠한 개인도 스스로 정의를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 그것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순간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강태민이 할 말이 있다는 식으로 나서자 재판장이 그의 말을 끊었어요. 만약 당신의 행동이 허용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이 직접 복수에 나선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혼란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피해자 박정숙 씨의 과거 행적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도로 다뤄져야 할 문제이며 당신의 범죄와는 무관합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피고인 강태민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실행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은 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고통을 참작하여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피고인 강태민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강동식 씨는 주저앉았고 강태민은 눈을 감았어요. 다만 재판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해자 박정숙 씨의 20년 전 행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박정숙 씨는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자로서 마땅히 처벌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증언과 책임 회피로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판장은 제 쪽을 바라봤어요. 피해자 가족인 박수연 씨가 최후 진술에서 밝혔듯이 박정숙 씨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가능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명령이 아닌 재판부의 권고입니다.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박수연 씨,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강태민 씨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10년. 강태민은 10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당한 벌일까요? 너무 가혹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가벼운 걸까요? 어머니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판결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TV를 끄셨어요. 판결 들었어요? 응, 들었어. 재판장님이 엄마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권고하셨어요.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할 거예요? 해야겠지.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도망쳤어. 이제는 멈출 때가 된 것 같아. 진심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너희 아빠도 몰랐을 거야. 엄마가 화장실에 가서 울고 약을 먹고 진정하고 나서야 다시 잔다는 걸.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벌이라고 생각했어. 법이 처벌하지 않아도 엄마 스스로 벌을 받는 거라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비겁한 생각이었어. 혼자 고통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책임져야 하는데 엄마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 이제는 용기가 생겼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일주일 후 어머니는 어느 신문사의 기자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20년 전 강북 상가 건물 붕괴 사고의 현장 책임자였던 한정숙입니다. 결혼 후 박정숙으로 개명했고 지금까지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기자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저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부실 시공을 묵인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회사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고 저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 결과 건물이 무너져 13명이 사망했고 2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는 강태민 씨의 어머님과 아버님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고 후 저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죽은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입막음용 돈을 받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책임지지 않은 탓에 여러분은 20년 동안 더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강동식 씨와 강태민 씨께 사과드립니다. 제 비겁함이 당신들을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시효가 지났지만 도덕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유족분들과 만나 사과하고 가능한 모든 보상을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늦은 사과지만 받아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달 후 저는 강태민을 만나러 교도소에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강태민은 수감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한 달 만에 많이 여인 것 같았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공개 사과했어요. 보셨죠? 네. 용서할 수 있으세요? 강태민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용서요? 20년 늦은 사과를 용서하라고요? 알아요.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어머니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면 다 되는 겁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리고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당신이 무슨 책임을? 어머니의 딸로서의 책임이요. 어머니가 숨긴 죄의 무게를 이제는 제가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태민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군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옳은 일이라. 강태민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됐네요. 당신이 한 일은 옳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분노는 정당했어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분노할 권리는 있었어요. 하지만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었죠. 그게 차이예요. 강태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출소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겠습니다. 왜요? 내가 당신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빚이 있어요. 어머니는 당신 가족에게,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증오가 아니라 화해라고 저는 믿어요. 강태민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럼 기억해 두세요. 세상에는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실의 무게에 대한 저희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에서 하루아침에 살인미수 피해자의 딸이자 부실 시공 은폐 책임자의 딸이라는 낯선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과거의 죄, 그 죄가 낳은 복수, 그리고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저의 이야기였죠. 어머니의 비겁한 침묵이 20년 후에 저희 삶을 무너뜨렸고, 강태민 씨의 정당한 분노가 결국 잘못된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법이 집행하는 것이며 용서가 증오의 연쇄를 끊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저는 어머니의 죄를 외면하지 않고 그 책임을 함께 지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이 비극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법이 해결하지 못한 20년 전의 부당함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용서와 복수의 갈림길에서 어떤 쪽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 진실의 무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